네, 변호사님 강연 너무 잘 들었어요. 듣고서 내가 너무 나 살기 바빠서 앞만 보고 달려간 건 아닐까?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진짜 옆도 열심히 봐야겠다.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반성도 좀 됐는데 역시나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을 것 같아요. 프레젠톡에 온 질문들을 보고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도 그 변호사님을 보면서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이 궁금합니다. 지치죠. 늘 지치고 네. 뭐 지치지 않았다면은 거짓말이고요. 네. 뭐 보여지는 모습이 그냥 꾸준히 일관되게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후반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단순히 남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이 사건 속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인간 공부, 네. 사람 공부를 저는 사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산다는 게 뭘까? 살아간다는 게 뭘까? 하루하루를 깨우치는 게 살아간다라는 건데 저는 이 사건 속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가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 인간애가 정말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재심 변호사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도 뭐 극복했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네.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이 사람 그냥 봤을 때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나태주 시인의 시를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가 말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 시의 제목이 들꽃이거든요. 미물이라 하더라도 하찮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했는데 네. 자세히 보고 오래 본다면은 아무래도 편견이나 선입견에 갇혀 있는 어떤 사고를 뚫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되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군상을 곁에서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일상에서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하던가요? 아무래도 네. 바뀌는 것 같아요. 변호를 할 때는 그 기록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에 주목하는데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기록 밖에 있는 어떤 이면의 사실들이나 또 이 사람이 살아온 성장 과정도 함께 보게 되거든요. 그걸 함께 보면 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어떤 얘기가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살아왔다면, 저 사람과 같은 부모를 만났다면, 저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간혹 들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사람을 너무 조각의 사실만 놓고 보면 안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과 행동이라는 것도 이면에 어떤 사실이라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은 어떤 얽혀있는 이해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춘재가 여전히 사이코패스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않고 있거든요. 왜 그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잘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피해자의 어떤 피해 감정에 공감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달리 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문제 많은 인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법정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었겠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었겠냐. 다 해버리면 안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가서 본인 앞으로 남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함께 있는 수감자들이나 교도관들이 너 그런 생각 갖고 살았냐고. 너 그렇게 잔혹한 살인범이었어?
그렇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아주 그냥 이상한 어떤 그런 지향이 있었어? 라고 딱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려다 보니까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딱 그걸 전제로 해서 사람을 딱 평가하면 그것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말을 하지 않고 있을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의도를 함께 봐줘야지 사람이 보인다. 그래서 사람을 바로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체를 직시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재심이라고 하면 이미 판결이 났던 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뒤집어야 되는, 더 강력하게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변호사님만의 좀 설득하는 방법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연애할 때도 저는 설득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엄마 같은 경우에는 78일 만에 넘어왔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저는 뭐 그냥 돌진이죠. 무차별적으로 돌진. 그 사람이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오로지 제가 주장하는 바에 집중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 엄마가 설득됐던 것 같고 저의 어떤 변론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죠. 제가 변호하는 대상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대변자가 되고 싶다. 그 사람이 때로는 오해받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이 사람이 좀 부족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는 받지 않게끔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생각 갖고 하면은 그게 가장 먹히는 변론. 속된 표현으로. 정말 그 사람이 돼서 변호하는 것처럼 또 사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가지고 또 바라보시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계속 고민하죠, 사실. 네. 근데 그 아까도 이런 편지 같은 거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변호사님은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편지 네. 몇 장 됐거든요. 근데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때로는 사람은 정말 절실하게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네. 그게 글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달리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글과 말과 그리고 정말 진정성을 담아낸 글과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편지도 보여드렸고 재심을 청구할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소감문으로 발표했던 그 글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신만의 언어로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신만의 언어거든요.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유려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저도 이제 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어에 자립을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진정성을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가장 진정성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막 보고 모양 뭐 또 좀 좋은 얘기, 좋은 문장 이거 보고 베끼는 것도 물론 때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네.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조직 안에서 꼰대 마인드를 내비치지 않으면서 후배에게도 어떤 새로운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저를 또 꼰대로 생각하는 사람 있을걸요? 아마. 그래도 그 변호사님은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 같거든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헌법 조항 중에서 가장 네. 좋아하고 의미 있게 보는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저도 인간이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 음.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두 갖고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존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존엄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맞아요. 하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 존엄성에 대한 여러 어떤 개념 정의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고 남의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상사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 꼰대로 취급하지 않으려면은 내 상사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로 인한 성과의 어떤 수혜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하급자 아랫사람을 그냥 본인이 하는 어떤 일의 어떤 목적의 수단 취급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꼰대로 취급받을 수 있는 꼰대로 어떤 그 행세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동등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의 성과도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수혜자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정말로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자기 목적적 존재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유키즈 언더블럭에서도 황 반장님 원래 대본에도 없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황 반장님 얘기를 유키즈에 가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꺼냈고 네. 또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다음 차에 긴급 출연했었어요. 근데 황 반장님이 그렇게 유키즈에 긴급 출연하고 나서 영화 재심에서 그렇게 단역으로 잠깐 나와서 서운했던 걸 이제 많이 이제 지우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영화 재심 이후에 네. 박준영이 변호했던 사건에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수단 취급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 속에 내가 했던 활동의 의미가 이 유키즈 언더블록을 통해서 이제 의미가 이제 부각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 변호사 이제 별로 서운하지 않아. 그래. 우리 이제 함께 했던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그렇게 저를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시거든요. 자기 목적적 존재다. 누구도 누구의 어떤 목적에 어떤 수단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의미 있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변호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아실현과 먹고사니즘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렵죠. 네. 근데 여기는 정말 질문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렵고 먹고 사는 거 네. 중요하죠. 사실 코로나가 2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강연이 취소되고 연기됩니다. 제게 경제활동은 강연인데 강연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또 이 깝깝하죠. 사실 애가 셋이나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아실현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생각해봐요. 자신의 자신의 생활 수준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자아실현의 어떤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내가 그래도 변호사인데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수준의 어떤 활동은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높게 잡아버리면은 그만큼 자아실현은 어려워지죠. 그렇죠. 하지만 기준을 그래도 낮게 잡아가다 보면은 자아실현의 폭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해지죠, 사람이.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폭을 계속 낮출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나 힘은 뭘까? 그것은 잘난 사람들 제가 많이 안 만나고 다녀요, 사실. 약속도 잘 안 하고. 어찌 보면은 제가 변호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저분들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더 욕심을 가져?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자아실현의 어떤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재심 변호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 나의 어깨에 있다 이런 무게감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과 무게감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사회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무게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기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그게 무거우실 것 같아서 어떠신가 좀 궁금합니다. 부담감과 무게감을 줄이고 없이 살면 편하겠죠. 근데 그러면 일이 잘 안 돼요, 사실. 때로는 부담감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만나러 가기도 하죠. 내가 부담감을 갖다가 잊고 있는 것 같고 점점 그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되죠, 사실. 근데 부담감을 갖고 무게감을 가져야 일은 잘 되거든요. 부담감과 무게감 속에서 일은 잘 되고 또 일이 잘 돼야지 또 일의 성과도 나게 되고 사람은 또 이름을 알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그거 저도 싫어요, 사실. 근데 스트레스 받아야 또 일은 되는 게 있거든요. 힘들겠지만 우리 청년들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는 받을 건 받자. 받으면서 일은 또 해보자. 그러면서 또 성과를 경험하자. 부담감. 근데 너무 많이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그리고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질문이라니까 좀 말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선 변호 정말 많이 했거든요. 국선 재벌이라 불릴 정도였으니까 네. 수천 건 했어요. 남들은 국선 변호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활동으로 생각하시지만 때로는 어쨌든 죄 지은 사람이거든요. 죄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냥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냐면은 박 변호사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일도 한번 시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 적성에 안 맞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하게 되면 하기 싫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해 나가야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지 누군가가 저한테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네. 정말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 하기 싫은 일도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무 애틋해 보이니까 저 잘 됐으면 좋겠다라 생각하는 후진놈 같아 보이니까 기회를 주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저는 또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줘라 약간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해요. 내가 뭐가 주어지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면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기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살아라. 나 그 얘기 사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은 또 꼰대가 하는 얘기라고 할 건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나도 하기 싫은 일 일단 열심히 했다. 그래야지 쟤한테 다른 일도 시켜봐야겠구나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태도의 중요성. 네.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변호사님 너무 재미있게 또 유쾌하게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